푸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크렘린 TV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방송하고 있었다. 화면 속 앵커들은 침묵 대신 불안을 말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제재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푸틴의 목소리와 달리 러시아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러시아의 핵심 정유시설 중 하나인 랴잔 정유소가 완전히 가동을 멈췄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1년 넘게 계속된 끝에 결국 러시아 석유 산업의 심장이 멈춘 것이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 전체 정제 석유의 약 5%를 생산하던 곳으로 그 한 곳이 멈췄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러시아 경제의 동맥이 끊어졌다는 신호이자 푸틴이 아무리 부정해도 감출 수 없는 현실의 균열이었다. 방송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정유소 생산 감소는 곧 예산 적자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은 러시아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요약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자금은 말라가고 있으며 남은 것은 점점 커져가는 공황뿐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푸틴의 군사적 야망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바로 석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연료를 정제할 공장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 랴잔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설들 역시 지난 12개월 동안 반복적인 드론 타격을 받았다. 불타오르는 파이프라인, 폭발한 저장 탱크, 폐허가 된 제철소의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러시아 정부는 이 영상을 삭제하기 바빴다. 그러나 현실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 모든 공격은 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푸틴이 말하는 불굴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GDP 중 30% 이상이 원유 가스 산업에서 비롯되며 그중 3분의 1은 정제된 석유 제품 판매에서 나왔다. 그러나 정유소들이 파괴된 지금 그 모든 수익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내부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단지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적자입니다. 푸틴 정권은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경제를 자립시키는 기회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는 얼어붙었으며 심지어 석유마저 제때 정제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기회란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의 근본이 단순한 제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정유 산업을 무너뜨리는 동안 미국의 금융 제재는 그 잔해 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은 달러 결제를 할 수 없고 보험사들은 러시아산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며 선박들은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그림자 항로를 이용하지만 이제 유럽 각국이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푸틴의 계획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내에서는 석유를 정제할 수 없고 해외로는 원유를 팔 수 없다. 두 개의 벽 사이에 갇힌 푸틴은 이제 숨통이 막히고 있다. 러시아 내부 방송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드물게 크렘린의 검열을 뚫고 나온 이 발언은 체제 내부의 위기인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푸틴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모두 잘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러시아 경제의 침묵은 더 깊어지고 있다. 푸틴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폭격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 진짜 위기는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데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두 거대 석유 기업, 즉 국영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대한 제재를 새로 강화했다. 그 결과 이 기업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석유를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과거에는 원유를 중국과 인도, 터키 등으로 흘려보내며 최소한의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차단되고 있다. 거래은행은 달러 송금을 거부하고 운송보험은 무효화되며 선박 회사들은 러시아 화물을 받지 않으려 한다. 푸틴의 우회 전략이었던 그림자 함대는 이미 유럽의 위성 감시망에 포착되어 하나씩 정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외화 유입 없이 내수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한 석유의 약 30%를 국내 정유소에서 가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유소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남은 원유를 가공할 곳이 없다. 푸틴은 그 원유를 그냥 해외로 팔아서 돈을 벌면 된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보다 정제 석유 제품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가공 후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지만 지금은 원유만 파는 나라로 전락했다. 더구나 해외 제재로 그마저도 팔기 어렵다. 안팎으로 길이 막힌 셈이다. 러시아 내부 재무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예산 구조는 전쟁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이 적자입니다. 단 한 건의 수출이 좌절될 때마다 군의 탄약 생산이 지연됩니다.
푸틴은 이제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다. 루블화의 가치는 내리막길이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이제 푸틴에게 남은 카드는 심리전뿐이다. 그는 제재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러시아의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석유 공급이 줄면 세계 유가가 상승하고 우리는 적은 양을 팔아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푸틴의 경제 계산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반응이었다. 실제로 푸틴이 언급한 유가 상승 효과는 과거 2022년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다. 전면 침공 직후 제재가 가해졌을 때 배럴당 유가가 $100를 넘어서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때 푸틴은 세계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세계 경제는 이미 러시아 없이도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중동의 증산, 그리고 인도의 재수입 전략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고 있다. 제재 발표 직전 유가는 배럴당 $57였고 발표 후 $61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이 주장하던 가격 폭등과는 거리가 멀다. 러시아 경제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변화였다. 더구나 지금의 시장은 2022년처럼 공포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는 이미 러시아의 에너지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으며 각국은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 때문에 푸틴의 가격 인질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푸틴이 기대하던 대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자 러시아의 정권 매체들은 일제히 다른 주제를 들고 나왔다. OPEC 미국의 요청에 따라 증산을 검토 중이다. 이 짧은 문장이 푸틴의 자존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푸틴에게 중동은 전통적 우방이었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동맹을 자처하며 수년간 오펙 플러스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오펙은 오히려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와 UAE는 공개적으로 세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몫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였다. 푸틴이 그토록 의지하던 동맹이 이익 앞에서는 등을 돌린 것이다. 이 사건은 러시아 외교의 본질을 드러낸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푸틴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원칙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스크바의 한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OPEC의 증산 결정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고립을 공식화한 선언입니다. 푸틴은 이제 자신이 만든 연합의 붕괴를 지켜봐야 한다.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달러 유입은 감소하며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OPEC의 증산으로 유가 상승 여지는 사라졌다. 그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다시 쓰려 했지만 세계는 이미 2022년에 러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렸다. 이제 푸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가깝다. 그가 말하는 러시아의 안정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오페이스의 결정은 러시아 경제의 직격탄이었다. 푸틴이 기대하던 유가 상승 카드는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대신 세계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제 러시아는 전쟁으로도 경제로도 압박을 풀 방법이 없다. 러시아 국영 채널은 여전히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외치지만 그 뒤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다르다. 주유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디젤 가격은 1년 새 2배로 뛰었다. 교통망이 마비되고 물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방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모스크바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루블화의 가치는 눈에 띄게 추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장 속 숫자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토와 미국은 연이어 압박 카드를 내놓았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테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인프라 3분의 1이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 길고 긴 주유소, 줄이 바로 러시아 경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의 그림자 선단 단속 조치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서방의 목표는 명확하다. 러시아가 평화를 협상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위테의 말처럼 집단적인 압박이 푸틴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은 서방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제재 발표 단 하루 만에 러시아의 특사가 미국으로 날아왔다. 그의 이름은 쿠릴 드미트리.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만약 푸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인물이다. 그가 워싱턴에 도착한 건 공식적으로는 외교 협의 때문이지만 실상은 러시아 경제에 절박한 SOS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제재는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순간이었다. 드미트리의 등장은 러시아 내부 권력 구도의 균열을 보여준다. 푸틴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특사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정상적인 외교 테이블을 주도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특사가 도착한 바로 그날, 모스크바에서는 에너지부 고위 관료 2명이 부패 혐의로 해임됐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인사 개편이라 보도했지만 내막은 책임 전가였다. 푸틴은 점점 자신의 측근들마저 희생시켜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워싱턴에서 드미트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유럽과 영국이 그들의 결정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특유의 거꾸로 된 논리였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휴전을 수락했음에도 러시아는 이를 항복 요구로 포장했다. 드미트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대화란 결국 우크라이나의 무조건적 굴복을 뜻했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 태도를 가면 뒤에 평화라고 불렀다. 미국 내에서는 이 방문을 두고 푸틴의 패배 징후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드미트리가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그의 동선에는 보도진이 따라붙었고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되었다. 러시아는 이 만남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무부 관계자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 정책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언론은 이러한 냉대를 숨기려 했지만 SNS에는 벌써 푸틴 정권의 항복 외교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젊은이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쓰지만 그 안에는 씁쓸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그들은 이제 조국의 위대함보다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로써 푸틴의 외교적 고립은 완성됐다. 경제 동맹은 이탈했고 정치적 신뢰는 무너졌다. 그가 믿었던 중동은 배신했고 유럽은 문을 닫았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앞의 굴욕뿐이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이 평화 추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평화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새로운 공격이 따랐다. 쿠릴 드미트리의 미국 방문은 러시아 내부에서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공식 언론은 이를 전략적 협상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들은 그것이 굴복을 가장한 협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스크바 거리의 여론은 싸늘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손을 내밀었군요. 누가 승자인가요? 한 시민의 인터뷰는 러시아 사회의 냉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푸틴의 오랜 신조였던 강한 러시아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내부의 엘리트들마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피하고 있었고 드미트리가 미국으로 떠난 날 밤 크렘린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푸틴 체제의 가장 명확한 약점 노출로 평가했다. CNN은 푸틴은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가 보낸 특사는 절망을 연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 경제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진입했다며 루블화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액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푸틴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의 권력 언어로 현재를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그의 손을 벗어나 있었다. 드미트리는 워싱턴에서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회담은 짧게 끝났다. 양측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즉각적인 휴전안을 지지했고 러시아는 서방이 평화를 방해한다고 반복했다. 그날 밤 드미트리는 조용히 호텔 방을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열며 러시아는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 장면은 러시아의 미래를 상징했다. 강대국의 외교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고 거짓의 언어는 설득력을 잃었다. 세계는 푸틴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송은 오래된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화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항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끝이기도 하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을 넘어 경고처럼 들렸다. 우리는 평화를 전쟁의 반대말로 착각한다. 그러나 때로 평화는 싸울 용기를 가진 자들의 몫이다. 이 인용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었다. 지금의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였다. 푸틴의 평화는 항복을 의미했고 그의 대화는 굴복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평화를 선택한 지도자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조용히 사라졌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붕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균열, 권력의 피로, 그리고 진실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크렘린은 여전히 국민에게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주유소의 줄, 비어있는 마트, 침묵하는 공장 굴뚝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푸틴은 언제까지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그가 만든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소리를 세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리고 두려움 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역사는 언제나 싸움을 멈춘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지킨 자의 편에 서왔다. 세계는 이제 푸틴이 아닌 러시아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쿠릴 드미트리가 미국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헤쳐 본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자.